대화의 기술에 관하여. 대화의 기술. 자, 단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단제. 이 대화의 기술이 우리 왜 대화의 기술 맞아. 책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 부분을 읽어보고 영감을 받아서 쓴 거 아닐까? 나 이거 꼭 물어보고 싶어. 그건 모르겠다. 그죠? 대화의 기술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 책을 쓰려고 하면은 이 정도는 이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데, 진짜 이거 대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거는 진짜 아까 앞에는 좀 왔다 갔다 하더만 주제에. 이거 매우 좋은 말 많던데. 그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단죄한다는 것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단죄한다는 것은 플라톤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라. 왜냐하면 이미 행해진 것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러나 그 목적이 그들이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게 하거나 단죄된 자들의 가오를 본보기 삼아서 다른 이들이 그것을 피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그 저지른 잘못을 회복하기 위한 게 아니라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거나 다른 이들이 그것을 피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목을 매달아 그 사람을 교정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본보기 삼아 다른 이들을 교정하는 것이다. 마지막 줄에 나의 본보기는 사람들이 피하게 됨으로써 어쩌면 나도 대중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이 나쁜 것 같은 피하는, 이거 우리 국어 시간에 다 밑줄 긋고 이거는 뭘까? 사자성어로 답하라. 반면교사 뭐 이런. 국어 쌤들이 딱 그 시험 내기 좋은 거 있잖아. 나는 물 좋고 산 좋은 뭐 이런 데 살았다. 뒤에는 물이 있고 뭐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고 밑줄 쫙 그어놓고 이걸 뭐 사자성어로 얘기를 배산임수 이런 거. 맞아. 가끔 가다 봤는데 내용은 안 봤어. 그게 국어교사. 사교육. 사교육인데 거기서 국어거든요. 국어 과목이 되게 어제 제가 학생 한 명이 나왔는데 자기는 얘가 1등 한대요. 근데 국어가 어렵다. 국어 싫대요.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왜 싫냐 하니까 자기는 어떤 지문이 새로운 낯선 지문이 나오면 공감이 어렵대요. 네, 그래서 외워서 하는 건 왜, 그러니까 대충 이제 왜 보고 외운 지문들은 금방 다 쓰는데 어떤 규칙이나 법칙 이런 건 되는데 어떤 지문의 내용을 보고 이게 어떤 뭐 느낌이냐. 평상시에 걔는 독서를 좀 많이 안 했던 것 같다. 많이 안 한 모양이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딱 뭐라 나오냐면 그 학원 강사가 뭐라 했냐면 친구를 사귀듯이. 글을 너무 왜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친구를 사귀듯이 처음 친구를 만나면 사람을 만나면 어색하지 않느냐, 잘 모르지 않느냐.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글도 그렇다고 처음부터 다 이해하려고 하지. 좋은 말. 네. 근데 그 남학생이 블로그나 평론 같은 걸 써요. 그런 걸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T 성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감은 안 되지만 이성적으로 판단은 논리적인 이런 거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국어가 싫으니까 공감이 안 된다니까. 자기는 왜 이게 그렇지 하고 이렇게 낯설어서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선생님이 이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가 친구를 사귀는 시. 친구를 그리고 친구를 애인을 사귀 되셔서. 그 애는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잘 안 될 것 같아요. 친구는 이제 한번 만나면 좀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첫 번째 봤을 때 다 알려고. 그럼 얼마나 만났나요?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제가 우연찮게 중간에 봤거든요, 어제. 근데 괜찮은 내용 작가가 잘 썼어요. 그래요? 나는 내용이 좀 사교 이런 건 같아서 나는 요즘 그런 거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라서. 작가의 시선은 이미 나이가 40대, 50대를 넘고 있고 내가 국어 선생 입장에서 그걸 봤을 때 사회적 제도나 환경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애들을 보고 있으면 제일 문제가 안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 구조적으로 그 수능에 맞추어서 아이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독서라는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치동 쪽에서나 서울의 국어학교에서 국어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이 국어 자체가 너무나 많은 이 독해의 확장성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제가 십몇 년 전에 교육부에서 하는 수능 발제자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책 요런 거 하나를 딱 한 패러그래프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박 4일 동안 문제 2문제 만들고 끝이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전부 다 모여서 디스커션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제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책 한 권을 가지고 한 패러그래프, 2패러그래프 이래가지고 한 지문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은 절대로 맞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방금처럼 아이들이 싫어하고 한계는 있고 거의 요즘은 이 비유가 좀 다른데 흑백 사진을 모릅니다. 흑백 사진을 우리가 마사네와 정일근 시인이 쓴 시에 보면 흑백 사진 7월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교과서에 나와요. 흑백 사진 이야기를 딱 하니까 애들이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흑백 사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느냐 물어보니까 무섭다, 죽음이다 이것밖에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을 1살 때 찍은 가족과의 사진 뭐 이런 것에서 행복한 추억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 애들은 절대로 공감 안 해요. 왜냐 하니까 애들은 그런 사진을 찍어본 적도 없고 그런 사진을 찍으면 죽은 영정을 딱 생각해요. 거기 사고가 그 시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어릴 때의 아름다운 추억이나 뭐 이런 걔들은 흑백 사진은 영화에서 계기스러운 장면이나 아니면 옛날 장면을 회상할 때밖에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정일근 시인이 한 65세 우리보다 한 4살 6살 많거든요. 그런 사람이 바라본 세대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놓으면 애들이 읽으려고 안 해. 공감 많아요. 정일근이가 나랑 비슷해. 내보다 한두 살 어려. 내보다 한두 살, 두세 살 어릴 거야. 내보다 어려. 그보다는 많을 거야. 내보다 한 두 살? 내 생각에 내보다 2살 정도 어린 거야. 65세 아니면 내가 66 아이가 올해. 아이가 65나? 65 동갑쯤 돼요. 65세. 그보다 내 한두 살 어려 그 친구가. 한미라 부총장님이랑 같거나. 아니야 한미라보다 어려니까. 한미라 그거 어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야 그 저기. 핵심 아닙니다. 핵심 들어가는. 한참 밑은 아니고 64. 계속합시다. 251쪽의 네 번째 줄에 이 사람은 나의 성품은 자신을 칭찬하기보다는 나무라는 것이 더 명예롭게 여긴다는 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자기에 대한 이야기는 늘 손해일 수밖에 없다. 스스로를 단죄하면 항상 신뢰를 받지만 자기 칭찬은 불신을 얻으니 말이다. 이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노카토라는 사람, 카토가 2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노카토는 바보들이 hen자에게서 배우는 것보다 hen자들이 바보들에게서 배우는 게 더 많이 배운다고 했는데 그가 염두에 둔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가르침이다. 피해가기를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파우사니아스는 엉트리를 연주하는 연주자 음악을 들어보라고 그랬고 그 다음 밑에 네 번째 줄에 나쁜 이야기 방식은 좋은 이야기 방식보다 더 훌륭하게 나의 이야기 방식을 고쳐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2쪽에 한 10번째 줄쯤에 내 생각에 우리 정신이 가장 비옥하고 자연스러운 훈련은 대화이다. 나는 그것이 우리 삶의 다른 어떤 행위보다 더 달콤한 경험이라고 여긴다. 바로 그 때문에 만일 지금 내가 선택을 강요받는다면 듣고 말하는 능력을 잃으니 시각을 잃은 쪽을 택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나 처음에 이거 보면서 좀 의아하다고 생각했어.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얼마나 갑갑할까 생각했거든. 이게 이 사람만 이 얘기한 게 아니라 김영석 교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자기 2개 중에 하나를 잃어야 된다면 시각을 잃겠다고 그랬거든.
대화라든지 아니면 청각이 느끼는 게 굉장히 심오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253쪽의 두 번째 줄에 대화를 가장 지루하게 만드는 것은 동조하는 것이다. 대화를 할 때 동조하면 별로 재미가 없다는 얘기고, 나는 여덟 번째 줄쯤에 나는 반박하고 토론하기를 좋아하지만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만,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너무 막 사람 많으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53쪽의 밑에서 네 번째 줄, 아무리 하찮고 아무리 기괴한 착상이라도 인간 정신이 만들어낼 성쉽지 않은 것은 내 보기엔 없다. 딱 중간쯤에 254쪽에 세간의 근거 없는 걔네들도 어떤 무게를 가지며 그것은 본성상 무하고는 다르다. 그 다음에 재밌는 편 254쪽에 밑에서 여덟 번째 줄쯤에 그러므로 다음에 보면은 우리는 교정되기를 피하려 한다. 그러나 그게 자신을 드러내고 대면할 일이다. 특히 지시가 아니라 토의의 형식으로 그것이 다가올 때면 말이다. 사람들은 반대 의견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정당한지를 눈여겨보지 않고 옳게건 그르게건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갈까 궁리한다. 우리는 두 팔을 그쪽으로 벌리는 것이 아니라 발톱을 세우는 것이다. 밑에 그 다음에 255쪽의 세 번째 줄에 나는 강건하고 씩씩한 사교와 친밀함을 좋아하며 사랑이 물어뜯고 핥혀 피 흘리는 것을 기꺼워하듯, 사랑싸움 같은데, 그 다음에 날카롭고 힘찬 사귐을 기꺼워하는 우정이 좋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새로운 패러그래프, 누군가 내게 반박하면, 위에 보면은 반박 없는 토론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런 말이 있죠. 반박하면 그것은 내 주의를 일깨우지 내게 분노가 일게 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256쪽의 세 번째 줄, 그 부분을 개선하려 하기보다 예의를 차리기 위해 이따금 고치기도 했는데 내가 쉽게 양보함으로써 나를 책망하는 자유를 두둔하고 장려하고 싶었던 것이다.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딱 중간에 256쪽, 특히 그 사람의 비판에 대해 내가 주고 싶은 만큼의 거짓말을 부여한다는 거죠. 그런 비판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 나쁠 것 없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새로운 패러그래프, 소크라테스는 남들이 자기 이야기에 대해 반박하면 늘 웃는 얼굴로 받아들였는데 그의 논거가 더 강력한 까닭에 판정은 필경 그에게 유리하게 될 것이니 그는 이 반박들을 새로운 영광의 재료로 받아들인 것이지라.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는 바로는 그 반대로서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나 상대편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편이 반박하면 더욱 예민해진다. 그 다음에 그 257쪽에 밑에서 10번째 줄점인가요? 내가 요구하는 것은 힘과 교모함보다는 질서다. 이 사람 토론할 때, 대화할 때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들이 제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상대가 무례할 때인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다. 그러나 격렬함과 조바심이 그들을 이야기 주제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않는다.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논쟁이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되면 나는 주제를 내려놓으며 분개한 채 가도하게 행식을 두고 따지는데 고집스럽고 심술궂으며 강압적인 논쟁 방식으로 뛰어드는 바 나중에는 그것이 스스로 나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말다툼도 말로 하는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금지되고 또 처벌되어야 한다. 이 말다툼은 늘 분노가 다스리고 지휘하는 판이니 우리는 적대감을 품게 되니 처음에는 이치에 맞서 그러다가 이었고는 사람들에 맞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플라톤은 거의 국가에서 이런 일에 어울리지 않고 천품이 못난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토론 교육을 금지했다. 그 다음에 논쟁에서 이 말을 멈추는 게 있다. 259쪽의 5번째 줄에 혹은 논쟁이 한창일 때 말을 딱 멈춘다. 오만한 경멸을 가장한 악의적 무시에서 그렇거나 겸손한 척 논쟁을 비껴가기 위해서이다. 정확한 표현은 같은데. 그 다음에 260에 보면은 밑에 세 번째 줄 배운 것이 더 많다고 해서 그들이 덜 어리석은 것은 아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면은 나도 지식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리고 참되게 쓰이기만 한다면 지식이란 인간이 획득한 가장 고귀하고 강력한 것이다. 그 다음에 지식, 기억력이 너무 어준하거나 타인의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는 사람들은 자기는 해모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8번째 줄점인가요? 내 시대의 학식이 호주머니 사정을 크게 개선시켜 주는 일은 있어도 영혼을 더 낮게 해주는 일은 드물다. 무딘 영혼을 만나게 되면 학식은 날 것이 소화되지 않는 덩어리처럼 그 영혼을 더 무겁게 하고 숨막히게 한다. 예리한 영혼이라면 학식은 쉽사리 그것을 정화시키며 이런 얘기입니다. 학식은 중립에 가까운 속성을 가진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영혼에게는 위험하고 해로운 것이라는 얘기죠. 어떤 손 안에서는 그것은 임금의 왕홀이다. 다른 손 안에 있으면 그것은 어릿광대의 지팡이다. 그 재밌는 표현 밑에 2번째 줄. 내용이 우세하다면 이기는 것은 진리이고 당신의 차분함과 어젓함이 우세하다면 이기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대화의 방식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플라톤과 크세노폰의 저서를 보면 내게 드는 생각은 소크라테스가 논쟁을 위해서보다는 논쟁하는 이들을 위해서 논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 밑에서 8번째 줄점인가요? 262쪽에 세계는 당구의 학교일 뿐이다. 누가 표적을 맞히는 자가 아니라 누가 가장 멋지게 표적을 향해 달려가느냐가 문제이다. 3번째 줄 밑에서 이야기의 내용이 아니라 그 방식이기에 말이다. 알키아베아데스가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처럼 내 기질은 소재만큼이나 행식을 살펴보며 소속 내용만큼 변호인을 살펴본다. 다음 2번째 줄에 263회 그들이 말하는 주제가 아니라 이야기 방식을 찾으며 읽곤 한다. 5번째 줄 어떤 사람이든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정연하고 지혜로우며 유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따라서 몰라서 잘못하는 말은 내게 조금도 거슬리지 않지만 어이없는 말은 거슬린다. 그 다음에 264쪽에 2번째 줄에 그 때문에 나는 조급함을 나무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옳은 생각을 하는 이의 경우건 잘못 생각하는 이의 경우건 나는 이 조급함을 마찬가지로 악덕이라고 여긴다. 자기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은 항상 폭군적인 못된 기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늘상 존재하는 세상의 허술하게 흔들리고 발끈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꾸준하며 더 몰직한 허수작은 정말이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어리석음으로 인해 우리는 주로 우리 자신을 향해 화를 내게 되니 말이다. 그 다음에 265쪽의 2번째 줄에
어쨌든 우리는 내 몸이 뒤틀리거나 흉한 꼴을 한 사람을 만나고도 별 동료가 없는데 명료하지 못한 정신을 만나면 기어이 화를 내고 마는 것일까? 이 고약한 사나움은 대상의 가보다는 그렇게 판단하는 자와 더 관계된다. 플라톤이 했던 말을 입에 늘 달고 살아갈 일이다. 내가 무엇인가를 불건전하다고 여기는 것은 나 자신이 불건전하기 때문 아닐까? 판단 주체라는 얘기죠. 내가 하는 경고가 나를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지혜롭고 신성한 불행구 일일이 인간이 지닌 가장 보편적이고 평만 잘못을 주로치고 있도다. 이런 표현이죠. 265쪽의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결점을 해모하지만 그것은 우리 안에 더 명백하게 자리하고 있으며 우리는 경이롭다 싶을 만한 뻔뻔함과 맹목성의 의지에 자기 결점인지를 모르는 채 이럴 수는 없다라고 고개를 흔든다. 그 다음 페이지에 계속해서 266쪽의 밑에서 한 10번째 줄쯤에 새로운 패러그래프. 결백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다른 이를 비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도 아예 비난이라는 것을 하지 못하리라. 누군가를 비난할 때 계속해서 우리의 판단력이 자신에 대한 심판에서 스스로를 면제해 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내 결점을 지적하는 이에게 당신에게도 그것이 있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한 답변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금 교수님이 말씀했던 그 부분인데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어렵게 봤더만 감각은 사실 우리의 어떤가는 판단들이니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안에 보면 피상적 의례와 거칠애가 늘 뒤섞여 있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 뭐 그런 표현입니다. 268쪽에 보면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야기하는 사람의 엄숙한 법복, 직위는 그가 하는 공하고 어리석은 말에도 흔히 신뢰감이 느껴지게 한다. 행식이 좀 어떤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268, 여덟 번째 줄점이니까 밑에서 의사가 가진 경험의 열매란 그가 행한 치료 역사가 아니며 내 사람을 패스트에서 구하고 새 사람을 통풍에 치료했다는 기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이 경험으로부터 자기 판단을 형성하게 될 무엇을 이끌어내고 자기 기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때문에 보다 지혜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줘야지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 경험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라고 말이다. 그 다음에 269쪽의 중간 부분에 나는 말로 하는 것이건 행동을 하는 것이건 모든 종류의 폭정을 싫어한다. 감각을 통해 우리의 판단력을 속이는 저 공간 외양들에 대해서는 어느새 내 마음이 뻣뻣하게 저항한다. 이게 지금 그 폭정하고 이 외양하고 비슷하게 같은 식으로 놓고 뭐 비판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270쪽 보면은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그 설명문에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허약한 자들이 철학을 다루면 철학의 위험이 손상된다고 한다. 나쁜 서랍에 담아둔 철학은 쓸모없고 해롭게 보인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을 망치고 스스로를 바보로 만들어 그 사람 흉내내는 원숭이와 꼭 마찬가지이니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재미있으라고 어린애가 비단 옷을 입혔는데 뒤쪽 불기짝은 그대로 드러내요. 그 다음에 뭐 271쪽에 보면은 우리를 다스리고 지휘하는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제 손아귀에 쥐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의 예를 가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71쪽의 다섯 번째 줄 밑에서 종기함이나 직위는 필경, 역량보다 운수가 더 많이 좌우한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자기 신화를 알아본다는 것은 군주 어떤 가는 덕목이다. 그 다음에 272쪽에 여덟 번째 줄쯤에 그렇다고 하자. 그래도 그 사람은 이 큰 일을 잘 해냈다. 그것도 그런 나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하게도 계획을 결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금연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행스러운 결말로 문제점이 완화되었을 경우라도 자기네 장수들이 잘못된 계획은 처벌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대단히 유리한 대규모의 승리의 경우에도 사령관의 행위가 그 행운에 전혀 상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개선식을 거부하는 일이 가끔 있었다. 그 다음 줄. 운명의 여신은 미덕과 경쟁한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무슨 일에서나 자기 힘이 얼마나 센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또한 우리의 자만심을 무찌르는 것을 즐거워해 무능한 자들을 지혜롭게 바꾸어 놓을 수 없을 바엔 차라리 행운다를 만들어버린다. 마지막 줄에 페르시아인 시람세스가 그의 계획은 그토록 지혜로웠는데 이의 결과는 왜 그렇게 나쁜지 놀라는 이들에게 자기는 자기 계획의 주인일 뿐이고 이 일의 승패를 가리는 주인은 운명이라고 대답한 것처럼 그러나 정반대의 각도에서 말이다. 세상사 만사의 대부분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은 형편없는 지혜가 길과 의에 정당화된다. 이런 표현. 딱 시간이 다 됐네요.